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아까운 목숨 한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등산을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수락산 등산 여성 살해 사건의 범인이 어제 늦은 오후 자수를 했는데 조금 전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의 탑 뉴스는 바로 이 사진. 불은 딱 붙어서 딱 들립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왕나무라 불리는 두목을 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 총장의 머릿속에 과연 제왕의 모습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왕이 아닌 평범한 은퇴 이후의 시민의 모습이 들어있는 걸까요? 저는 제왕 쪽에 5만 원 걸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벌써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죠. 반기문이 대권을 잡으면 5년 뒤 그 이름이 시궁창에 벌어질 것이다. 이 센 막말순대 발언을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말한 건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시궁창에 벌어질 것 운운하는 것 보니까 강력한 여권 후보로서 반 총장의 존재감이 부담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현 대표의 대권 3자 대결에서 과연 누가 강력하게 승기를 쥐어질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거침없는 반기문. 안동 하회마을 지역민들과 이렇게 인사도 나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행보는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개인 일정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JP는 우리는 비밀 얘기만 했다라고 절대 어떤 얘기 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반기문 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총리님이 아니라 총재님이라고 말끝마다 호칭을 한다는 점인데 충청을 기본으로 한 강력한 정당이었던 자민련의 총재님. 어쩌면 반 총장의 머릿속에는 충청을 기본으로 한 강력한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뉴스. 수락산 등산을 나선 평범한 6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로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범인은 내가 죽였다 자수를 했는데 과연 조금 전 경찰의 모습을 드러낸 이 60대 피의자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잠시 후 따끈따끈한 그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기 위해서 19살, 만 나이 19살 외주 직원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홀로 작업에 날아간 19살의 꿈,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국제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텔은 호텔인데 우주에 있는 호텔, 우주에 있는 호텔은 호텔인데 공기를 넣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방 하나가 생기는 신기한 공기주입 우주 호텔. 미국 우주항공국이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 호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팽창형 활동 모듈을 설치해서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수십 년 안에 달이나 화성에서도 이렇게 공기를 주입한 우주 호텔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나사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 준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반 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시궁창이나 벌어질 것이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시 청문회권 거부권, 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종이를 뿌리고 있고 밑에서는
반청장이 이렇게 꽃가루를 뿌리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그들이 뿌린 꽃가루와 종잇가루에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내년 대선을 미리 보는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과연 양자 대결, 삼자 대결에서 최우승자는 여론조사 결과 누구로 나왔을까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강남역 화장실, 그리고 부산 동네의 대로,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이번엔 등산로였습니다. 묻지마 범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아까운 목숨 한 명이 희생됐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늦게 자수를 했습니다. 변중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의 옷이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인 61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찰서에 찾아와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백했습니다. 자수는 왜 하신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김 씨가 사회 적응을 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목한 서울 노원구 주택가에서 혈흔이 있는 15cm 길이의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혈흔 DNA 감식을 통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확인 중입니다. 아직 김 씨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범행 현장 인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김 씨의 진범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변정국입니다. 아직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지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데요. 조금 전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관할서인 노원경찰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왜 죽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관할서인 노원경찰서로 현재 이송이 됐습니다. 바로 조금 전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자수하시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요? 네,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과 자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범행 전날에 산에 올라가셨었나요? 전날에 산에 올라가 있었던 이유도 물었는데요. 자수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자수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어제 밤 사이에 심경 변화가 있으셨나요? 자수하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심경 변화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도 피해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신가요? 피해자와 일면식이라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일명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벌써 4번째입니다. 제 옆에 출력물로 준비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기가 겁난다. 또 묻지마 범죄. 5월 17일 최근 사이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25일 부산 동래구 도심 대로변. 이 대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대로였는데 여성 2명을 상대로 한 남성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길거리에 강목을 뽑아서 묻지마 폭행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같은 날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이번에는 흉기를 품은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당시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있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5월 29일 불과 4일 만에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목과 흉부 등에 날카로운 흉기를 찔린 채 사망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신 정성희 위원님,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 묻지마 범죄, 그런데 이번에는 등산로. 새벽 5시 반이었고요. 수락산이라면 서울 시민들이, 특히 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아주 즐겨서 등산을 하는 아주 시민들과 가까운 그런 산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저께 이제 그 배와 그다음에 목에 찔린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특이한 거는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예. 범인이 바로 자수를 했고, 지금 그 노원서에 나오는 것도 봤지만은 굉장히 멀쩡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그 비해서 좀 다른 게 그 면식범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묻지마가 맞지만은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다거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정신이상 범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강도 살인 전과가 있는 걸로 볼 때 강도나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죽인 것이 아닌 걸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예.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만은 역시 그 여성들이 방어 능력이 낮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저도 주목이 됩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피의자가 자백을 했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8시쯤에 상계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과도, 15cm 과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혈흔의 DNA 분석을 통해서 이게 흉기일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피의자가 아직도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죽였는지, 피해자와 일면식이라도 있었던 건지, 흉기를 품고 그 수락산 등산로를 왜 올라갔는지 모두가 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퀘스천 마크이지만 뭐 본인이 자백한 이상 살인죄의 규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형법이 본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흔 검사, 대조 검사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출력물로 봤다시피 이런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건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는데도 그간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 좋은 시대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냐하면 각자의 가정에서는 여자만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없거든요. 예. 다들 각자의 가정에서는 여자가 왕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여자가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딨어, 여자 인권이 이렇게 높은 때가 어딨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다 있었던 일인 거고, 사랑과 신뢰가 없던 곳에선 여자원이 여자들은 정말 약자구나라는 걸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월요일의 남자 박상철 교수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평소에 등산 자주 하십니까? 한때 많이 했습니다. 예. 요즘 등산을 즐기는 여성분들이 참 많은데, 등산을 즐기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강남역 화장실도 못 가고, 대로변도 못 걷겠고, 지하철도 못 타겠고, 이제는 등산도 못 가겠다. 조심스러운 가능성이지만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찔렀느냐입니다. 글쎄요, 이제 추측일 수 있겠지만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뭐 어느 사회든지 뭐 사고가 없는 사회는 없죠. 사고가 예.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요즘 뭐 여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지만은 뭐 특히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 임병이 이야기 잘했지만은 가정을 나서서 이 사회에 여성에 대한 보호 장치가 무척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마치 영유아라든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무척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좀 약간 그 체계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과거에는 어떤 범죄형의 사람들은 근육줄이 있다든가 막 사기형의 그런 어떤 그 범죄형이라는 것이 과거의 범죄형이 지금에 와서는 좀 달라졌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동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뭐 여성들이나 어린아이한테 말을 농담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범죄라고 특정이 안 돼서 그러지 뭔가 기회만 닿으면은 도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고 흉악범이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좀 대폭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뭐 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과연 안정된 사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아주 오래될 때인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흉악범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조폭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뭐 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단 안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냉철하게 저런 말투는 언제든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좀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 약간은 경각심 있는 분위기를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되네요.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아직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피의자가 최근까지 강도 살인죄 전과가 있어요. 최근까지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범행 동기가 강도가 아닐 것인가?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피의자가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살해를 당한 여성분이 새벽 5시가 넘는 그 시점에 이제 등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조금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는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뭐 인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강력 범죄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성범죄자와 같이 전자발찌를 채워놨었더라면 예. 그러면 야밤에 누가 봐도 강력 범죄자가 살해가 혼자 있어요. 밤중에. 그러면 바로 그 신호를 찾아갖고서는 이 사람 이상하다, 수상하다 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으로 지난번 우리 강남역 화장실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네. 마지막으로 이 여성이 혼자서 산에 그 어두운 새벽에 산에 누구든지 갈 수 있죠. 어디든지. 그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구조 신호를 아주 다급하게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는 소입구 외양간 고치는 일이 2번 다시는 없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범죄가 1번, 2번 또다시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사회 어디 안전한 선진 사회로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부, 정치권 다 같이 한번 이 방법이 좀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현 시각 경찰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이 조금 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뉴스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로 인한 참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려던 만 19세 외주업체 직원이 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사건으로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스크린도어 사고가 벌써 3번째. 서울 메트로에서는 도대체 대책을 사고 때마다 안 세우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목숨이에요. 보면은 이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중에서 1호선과 4호선을 관리하는 것이 서울 메트로고요. 5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서울 도시철도공사인데 같은 사고가 서울 메트로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트로에서만 벌써 예, 3번째다. 서울 메트로가 분명히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서울 그 철도공사는 이 스크린 도어 같은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거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메트로공사는 이 스크린 도어나 이런 안전 관련 공사는 갖다 외주업체에 줍니다. 예. 이 직원 19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제 20살도 잘 되지 못한 그러니까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스크린도어가 잘 닫히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작업한 지 4분 만에
전동차가 들어온 걸 보지 못하고 끼어서 숨졌는데요. 예.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외주업체, 비정규직한테 이런 위험한 안전 관련 문제를 이런 걸 넘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기죠.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다는 거. 비용이 저렴하다. 예,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다음에 위험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데 메트로 공사가 원래는 이제 이걸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8월부터는 직접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였죠. 강남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때도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 안전 매뉴얼은 지켜졌던 걸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짚어보시죠. 스크린도어 정비 매뉴얼이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 메트로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2인 1조로 반드시 2인 1조로 정비 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역의 역무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현장엔 없더라도 CCTV로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매뉴얼을 지난해 당시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돌직구쇼에서 이 사고를 보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28일 구의역 사고에서는 사망한 김 씨 혼자서 역시 장녀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역무원은 둘이 왔다는 김 씨의 말만 믿고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CCTV로 수리하는 장면도 지켜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비를 작업 전 서울 메트로 운영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김 씨가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스크린도어 정비는 승강장 쪽에서 해야 된다. 선로 쪽에서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전동차 운행을 중지시킨 뒤에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도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동차를 그냥 달리게 해놓고 선로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에 투입된 지 불과 3분 만에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비 전 스크린 도어에 작업 표시판을 붙여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작년 사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이걸 보면은 다 김 씨의 책임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첫 예. 번째, 김 씨 말만 믿고 방치. 두 번째, 김 씨가 보고한 적 없음, 뭐 표지판 붙이지 않았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메트로 측에서 발표한 입장을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한 위험의 겁니다. 외주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도 이제 작년에 이 사건 때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서울 메트로 쪽은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외주 회사가 작업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외주 회사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각 역에다가 1명, 2명씩 보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예. 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에 혼자 근무했었던 거예요. 그럼 둘이 나가려면 저쪽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오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역에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주어진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매뉴얼을 이렇게 줘놓고 사고가 나면 얘가 안 지킨 거다가 되는 거고 평소에 매뉴얼을 지키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 장난치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서울 이게, 메트로 측이 책임 회피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아주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컨대 이제는 그 사고가 또 많이 날 건데요.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설치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외주가 됩니다. 바깥에서 왜 실외기를 달잖아요. 이분들이 다 안전장치를 이제 착용하고 하게 돼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왜 안 했냐? 그럼 이제 본사에서는 다 하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로는 1시간에 3대, 4대씩 달아야 되는데 이걸 차면은 그 3대, 4대를 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는 3대, 4대를 못 달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쓰라라고 해서 이러면 잘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조금 쉬운 일, 책임져도 되지 않는 단순한 업무를 시키려고 이제 비정규직의 원래 이제 생각은 그런 것인데 요즘 보면은 어려운 일 그리고 위에서부터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게 나는 규정대로 하라고 시켰다라면 책임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결국 규정을 안 지킨 게 되는 거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거든요. 뭐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소 문제 때문에 크지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안전사업장으로 꼽혀가지고 우리 고용보험 말고 이제 산업재해보험이 이제 몇백억씩 이제 돈이 깎였어요. 여기는 이제 안전한 사업장이니까 산업보험을 깎아준다. 근데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거든요. 왜 안전사업장이 되냐면은 예. 다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죽으면 그 회사는 폐업을 하고 회사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회사를 설립해요. 현대중공업 직원은 아무도 안 죽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안전사업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뭐 메트로 직원들도 고생하겠지만 안전사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서울 메트로의 안전사고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장 단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외주 직원의 목숨도 똑같은 정규직 직원의 목숨과 소중한 목숨입니다. 어떤 목숨이든 다 소중하겠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꿈 많은 사회 초년생. 이번에 희생된 김 씨의 경우 만 19살. 실업계 고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했던 청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가방 속에 이런 유품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컵라면. 수많은 유품들 중에서 저는 저 컵라면을 보고서 더욱더 가슴이 아팠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사망한 김 씨의 친부와 한 조간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 컵라면은 김 군의 가방에서 왜 발견이 된 것이죠? 김 군이 28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29일이 생일이었다고 하죠. 생일 하루 전에. 생일 하루 전에 이런 참사를 겪은 겁니다. 항상 경무에 시달렸고 11시쯤 퇴근해 오면은 밥도 한 끼도 못 먹었다. 밥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퇴근 후에는 원래 굉장히 깔끔한 아들이었는데도 씻지도 못하고 잠드는 일이 많았다라고 한 아버지가 생일 전날 참사를 당한 아들의 가방을 열어봤더니 저 사발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예.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이었던 거군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쳐다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이란 예. 표현을 하던데, 쳐다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제때 못 먹고 경무에 시달리면서 칼로리 채우려고, 정말 배 채우려고 사발면,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되게 맛있는 갖가진 맛이 들어간 사발면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맛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 들고서 일을 했어야 될 19살 아들의 마음을, 저렇게 돌아온 아들의 사체를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19살입니다. 19. 정말 철없고 엄마 반찬 투정 여전히 하고 학점 타령하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릴 나이인데 너무 일찍 철든 아이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이 김 군은 본인의 동생에게 생일을 앞두고 용돈을 주고 나왔다는 점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박상철 교수님, 서울 메트로 측에서 이 김 군과 같은 외주 인원에게 굉장히 고위험한, 위험성이 높은 수리 역할을 용역으로 맡긴 것은 김 군의 월급이 싸다. 서울 메트로가 조금 그렇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서울 메트로만이 아니라 그런 작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건 뭐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거 좀 이제 숙연한 분위기입니다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이가 좀 비슷해요. 제가 나갈 때마다 정말 벌써 오래됐습니다. 안전사고 주의를 구호를 시킵니다. 꼭 군대같이. 안전사고 주의. 그때 저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아마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조심 안 하면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하고 지금 이 19살짜리 청년의 죽음도 두 개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그 LA 근처에 있는 그 교환교수, 어느 대학 교환교수 가면서 느꼈던 것이 LA 쪽은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이건 범죄가 많은 곳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사회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고 날 때마다 무슨 뭐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짤막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시골을 가는데 조그마한 수도꼭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서 분명히 물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안전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구나, 시스템이. 라는 걸 하나 느꼈고, 제가 그 동네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놀이터에서 야구 스윙을 혼자 사람 없는 걸 감안하고 이렇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3일 만에 신고 들어와 경찰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야구 스윙하지 말라고. 사고 날지 모른다고 누가 신고했거나, 그것은 바로 이걸 방치하면 언제든지 범죄로 갈 수 있다는 아주 폭넓은 이
통제를 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게 절대로 좀 우리 사회한테 좀 필요합니다. 예. 자유와 인권도 필요하지만은 이 안전에서 방치되어 있는 바로 사람들이 아까 여성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 알바 정말 그 위험한 작업장에서의 움직이는 우리 아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 예. 뭐 꼭 젊은 사람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전혀 안전 매뉴얼은 물론이고 어떤 안전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정지돼 있다, 방치돼 있다. 이것을 정말 20대 국회 이건 정치적 문제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20대 국회에서 이거 체계적으로 저는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정성희 위원께서 많이 저 컵라면 사진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서울 메트로 측에서 대안을 하나 발표했는데 저 위험한 수리 역할을 담당하는 외주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했던 대안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대목이 그건데 왜 이 김군이 공고를 졸업하고서 이렇게 힘겨운 일을 갖다가 참아가면서 했느냐. 사실 서울 메트로에 입사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아하. 왜냐면 서울 메트로가 지금 그 스크린 도어 수리 문을 갖다 수리하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8월에 자회사를 성립하려고 했는데 예. 이 김군이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가 서울 메트로 자회사로 이관되면은 본인이 공기업의 정식 직원이 그 좋다는 신의 직장, 공기업의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고 협력업체 직원을 서울 메트로가 다 인수하라고 주장하는 그 시위에도 참여를 했답니다. 시위에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건 우리 사회가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 공기공학 직원이 되기 위한 것이 꿈이잖아요. 그 꿈을 품고서 저런 일을 했는데 그거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울 메트로 사장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장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더니 공석이랍니다. 서울 메트로 사장이 현재 공석입니까? 왜 공석입니까?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 도시총토공사를 합치기 위해서 옛날에 이게 분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쪼개놨을 때는 너무 노조가 강력하니까 노조를 좀 이렇게 파업하게 되면은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되니까 그때는 아마 이게 쪼개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비효율이 심하니까 다시 합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을 합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노조가 이번엔 또 반대를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또 반대를 해서 무상이 되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누구를 탓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병규 전 의원님. 탓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서울시 메트로는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탓을 하려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 탓을 한 번만 좀 드리고 싶어요. 유력 정치인이시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서울시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서울시 메트로에서 3번째 일어난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노량진에서 있었던 그 수몰 사고 현장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고 하면은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몰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은 대권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대권 행보 출마하시는 거 정말 좋은데 그 이전에 서울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같이 하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19살 김군은 서울 메트로에 입사하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었고 그 꿈을 안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메트로 공기업입니다. 누구나 다 입사하고 싶은 신의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면 제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하고 비용 절감하기 위한 비겁한 짓은 그만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두 주자와 여권의 유력한 주자인 반기문 총장 3명이 승부를 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너무나도 궁금한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내년 대선 지금부터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해 주시죠. 먼저 유력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지지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1위는 반기문 28.4%, 2위는 문재인 16.2%, 3위 안철수 11.9%,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박원순, 김무성, 오세훈 정도의 순이고요. 유승민,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김문수, 남경필 순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서는 박원순 시장도 아니고 안철수, 문재인 대표도 아닌 반기문 총장이 1등으로 나왔는데 더 후보를 좁혀볼까요? 3자 대결,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의 3자 대결로 펼쳐진다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이 유일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각각 나와서 3자 대결로 대선을 펼친다면 반기문 후보가 45.7%, 문재인 후보가 24.6%, 안철수 후보가 20.1%로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3자 대결이니까 야권의 두 후보가 어떻게든 지난번처럼 단일화를 해서 여권 후보, 야권 후보로 양자 대결을 펼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압축이 될 경우 문재인 대 반기문의 대결에서는 반기문 57.2%, 문재인 32.5%로 오히려 반기문 후보의 득표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가상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반기문 56.1%, 안철수 32.2%로 여전히 반기문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박상식 교수님, 3자 대결을 펼치더라도, 양자 대결을 펼치더라도 일단은 반 총장이 유력하네요. 글쎄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현재 상황이라면 저렇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후보 단일화를 해도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강력한 그 대선 후보로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시기 자체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겠다고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도도 빠지고 새누리당이 정말 결집된 힘을 전혀 찾을 길이 없는데, 뭐 그 구세주라면 묘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의 보수층한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반 총장이 거의 구세주급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예. 나옵니다만은 고향인 충청도에서는 당연히 높겠지만 TK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내년에 정말 현재 여권의 후보는 반기문이어야 된다. 뭐 그런 그 해석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문제는 저대로 유지되냐라는 문제는 건너갈 징검다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다만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뭐 그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반 총장이 최근에 이 대권 출마 시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보도 대선 주자급입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이 일종의 이런 본심일까요? 반 정도 비쳤는데 과연 호감, 비호감 각각 그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선 출마 시사 발언으로 반 총장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19.2%, 똑같다 50.9%, 그런데 오히려 싫어졌다 26.8%로 더 좋아졌다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이 대선을 출마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출마할 것이다가 64.6%, 이 정도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찬반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 14.9%, 찬성하는 편 40.4%, 합쳐서 도합 55% 정도 되고요. 매우 반대 12.7%, 반대 27%, 한 38%, 40% 정도가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에 대한 이 지지도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역시 충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많이 돌리네요. 충청이 30.6%였는데 고향 충청보다도 세상에 대구, 경북, TK에서 여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TK에서 오히려 45.1%로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PK, 부산, 경남이
30%, 제주, 인천, 경기, 서울, 호남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충청의 딸 임윤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충청도끼리 안 뭉쳤네요. TK, PK가 더 많아요. 아마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나눠서 했으면 많이 또 차이가 났었을 겁니다. 반 총장의 고향은 충청북도죠. 지금 음성과 충주가 서로 지분권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인데 충청남도랑 북도는 사실 온도차가 되게 많이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충남과 충북이 다르다. 특히 충남에서도 아래쪽 지역은 오히려 전북하고 굉장히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유사점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자. 과연 우리가 충청의 맹주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JP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반 총장의 라인을 대구, 경북과 충북 합쳐서 중부 내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고속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중부 내륙을 스쳐가는 그 라인 위주의 지지지 우리가 충청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TK, PK, 충청까지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는데 윤태훈 시장님, 일단 막상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면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좀 긴장하겠어요. 긴장해야죠. 해야 된다. 긴장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전제할 건 이건 좀 오버슈팅.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컨벤션 효과와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이다고. 그리고 이 반 총장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리스크 요인이 좀 몇 개 보여요. 아주 높게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 요 며칠 전에 방 총장이 이제 방한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본인만 40, 뭐 문재인 10, 안철수 8,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많이 이게 좁혀진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지역별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대구, 경북이 제일 높고 호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은 예. 반 총장이 벌써 이제 여당 그 중에서도 친박 후보로 이미지가 점점 좀 이제부터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리스크 요인. 그래서 충청보다도 TK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PK도 충청 못지않게 나온 거군요. 호남이 제일 낮고 그러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높지만은 이 이제 추이 상대적인 추이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A와 B가 합쳤을 경우에 A 플러스 B가 되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높은 쪽 A로 수렴되는 거. 그리고 낮은 쪽 B로 수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합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이제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처음에 합쳤다. 근데 처음에는 딱 합친 게 나오다가 점점 보면 나중에 민주당 제일 낮을 때로 수렴돼 버리는 낮은 쪽 B로. 그런 이제 경우들이 한 3가지가 나와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위로 붙느냐 아래로 붙느냐인데. 반기문 플러스 박근혜 지금 보면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숫자로 보면 반기문 거, 박근혜 대통령 거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반 총장이 박 대통령보다 어떤 면에서 비토도가 낮겠죠. 그럼 반기문 그대로로 가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중에 뭐 친박 흔히 이제 친박이라고 하면 지금 되게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친박으로 수렴이 되느냐 이 3가지 경우가 앞으로는 있는 거죠. 싱크탱크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소속의 김병민 의원님, 예전에 저희 도지구쇼에서 반 총장이 안동 하회마을을 가는 그 행보는 이거는 대선 주자가 100%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북의 중심 안동을 갔다는 것 그리고 TK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김병민 의원의 예측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방안에서 핵심 하이라이트는 경북이었잖아요. TK였기 때문에 그 직후 돌린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높게 나왔던 건 저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회마을 경북의 심장에서 딴 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감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니고 제왕나무라고 불리는 제가 말하면 좀 웃기네요. 주목나무를 심었다. 이 의미가 심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출마 선언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반기문 대통령 이제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변수가 아닌 누군가의 말처럼 상수로 완전히 이 자리매김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조금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친박의 후보로서 반기문을 바라보면서 TK 지지율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더 재밌게 보는 거는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냐에서 오히려 반기문 사무총장이 받은 퍼센테이지 수치가 문재인 후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기 야권 주자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은 친박의 반기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그리고 현재 이 지리멸렬한 보수 정당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로서 반기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야권 입장에서도 남북 통일, 세계 평화
그리고 이 분단된 한반도의 화합 뭐 이런 측면에서의 반기문을 바라보는 좋은 메시지들이 다 엇갈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아까 우리 유 실장님께서는 A랑 B가 더해갖고선 낮은 쪽으로 수렴되면 망하는 거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히려 A랑 B가 만나갖고 저는 새로운 A, B, 알파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게 바로 반기문이 기존의 친박 세력도 등에 업지만 업으면서 새로운 나 반기문의 친반 세력이 구축된다라면 거기엔 야권 인사가 새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얘기했던 세판짜기를 저는 요즘 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세판짜기 나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성 의원님, 거의 뭐 김병민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급이에요. 반기문 총장이. 구제하러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 출마 선언을 한 거와 다름없는 대권주자 행보를 보인 건 사실이죠. 아까 JP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우리가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JP 9순을 맞아서 축하한다는 이제 편지를 번역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9순이라 보냈을 거다. 89세면 안 보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보다시피 아직 기자들 군단을 끌고 다니죠. 그렇죠. 그 와중에 깜짝 신당동에 있는 JP 집을 방문을 해서 그 담소를 30분 정도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 정치 구단인 JP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무슨 얘기 했느냐? 비밀이야. 안 알려줄 거야. 예,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욱더 궁금증이 증폭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건대는 그 뭐 인사를 드리면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충청도의 상징인 JP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 중심지인 안동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회마을의 유성룡 그 고택을 방문한 것 자체가 예. 큰 꿈을 꾸리고 있는 것. 그것도 굳이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예. 가서 반은 이제 발을 담궜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크. 본인의 어떤 약점, 아직 검증에 올라가지 않은 그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가 네. 박 교수님, 예. 임순 변호사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서. 아니 도대체 반 총장과 무슨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김종필 전 총리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JP의 모습과는 달리 안 알려줄 거야. 우리 비밀 얘기했어. 아니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두 분께 묻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별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JP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예.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반 총장의 행보를 보면 마치 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 JP를 만나고 TK 지역을 가고 또 만나더라도 좀 올드보이들, 나이 드신 분들, 보수층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미 선을 긋고 출발했어요. 정치인은 선을 안 그어도 50%는 적이 되는데 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선을 그어서 야당과의 선을 긋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50%는 어떠한 경우도 반기문 총장한테 공격과 검증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당대회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아무 반발 없이 그대로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내년에 옹립을 시킨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역시 정치인은 작든 많든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반기문 총장한테 자기 세력은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인가 새누리당 전체인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고위에 자기 세력이 있단 말이죠. 충청도? 충청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왔을 때 좀 아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봉화마을을 다녀온다든가 마침 날짜가 좀 칠주기하고 좀 비슷했지 않습니까? 봉화마을을 가던가. 그래서 그런 모습, 즉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초당적인 모습들을 좀 더 여운을 남기고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진보 진영, 야권 진영이 있으면 어떤 후보라도 경쟁과 검증 구조에 막 들어가는데 이 보수층이라든가 혹은 이 집권층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이 충성도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내팽개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치적 지점이, 착지 지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나 본인이 스스로 그냥 선을 긋고 나온 것, PR을
그건 좀 아쉽다. 아무래도 이제 반 총장 측에서 박 교수님에게 전화 올 것 같은데 변호사님. 나의 세력이 되어줘 예. 하고요. 예,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이제 기자들이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녔겠습니까? 아, 주말에 쉬지도 못했어요. 아유 뭐 그냥 뭐 저기 무슨 뭐 기침 소리 하나 들으려고 이제 다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기자들을 따돌리고서 예상치 못하게 신당동에 JP 자택을 간 건데도 이제 냄새를 맡고 쫓아간 거죠. 예. 근데 원래 유엔의 의전단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오. 가느냐 예정이 없던 거 아니냐. 그리고 유엔의 총재로 왔는데 사무총장이 왔는데 정치인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왜 가느냐라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이 뭐가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요. 그렇다면 저는 반기문 총장의 이런 모습, 뭐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PR을 너무 구별했다라든가 너무 보수층의 한정,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반기문 총장이 그간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권력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예.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한번 정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권력욕이 있는 사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글쎄 나갈 듯 말 듯 아닌 듯 긴 듯 하지 않고 나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놓고 표현한 거 그거는 전 차라리 솔직해서 보기 좋다 싶어요. 원래 요즘에 이 남녀 관계에서도 밀당하는 다 남자보다는 다 필요 없어요. 다 강하게 퍼 죽겠는데 당기는 남자가 무슨. 더 인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시간 다음 일반- 뉴스로 다음 뉴스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이다. 대선에 나설 경우 정말 재앙이다. 이러면서요. 여권이 궁지에 몰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반 총장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후진국으로 떨어져야 되겠느냐. 라면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 시궁창 발언 너무 강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희망의 교과서에 실린 이름이 시궁창에 버려질 이름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심한 건 아니냐라는 이 반발에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조금 전 시궁창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궁창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또 사과는 빠릅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반 총장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임기 중 대권 행보가 유엔 규율에도 어긋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이종걸 원내대표도 같은 이유로 반 총장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밝힌 건데요. 윤태국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궁창에 버려질 이름이다. 아유, 저 잘못했죠. 잘못했다. 두 가지 지점에서 저 발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재앙이다. 야당의 재앙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아, 야당의 그럼 이제 재앙이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휴, 겁이 나긴 나나 보다. 경쟁력이 예를 들어 있네. 저는 김종인 대표의 워딩이 정말 되게 노련해 보였거든요. 아니 40살 이상이면 다 대통령 나올 자격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재앙이다 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으면은 5년 후에 시궁창에 버려진다. 그럼 재앙이다고 연결되는 게 아유 되긴 될란가 보구나라는 또 느낌을 나와봤자 안 된다라는 거하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뭐 해명이 빨라서 좋은데 좀 야당에서도 반 총장에 대해서 좀 노련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이어지는 게 역대 비정치인들, 잠룡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지금 뭐 고건 뭐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회창 전 총재라고 생각해요. 이전 총리다. 이회창 전 총재는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실패했지만은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되냐 하면은 영입파 정치인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영입해서 들어온 직후만에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쟁취를 했어요. 팔룡 구룡의 싸움에서.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대선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민정계하고 민주계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가지고 오늘날의 새누리당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결기가 있었고 대통령하고 붙을 때는 붙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고 반 총장이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식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반기문 총장 그리고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사과까지 해명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조영남 씨가 스스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조영남 씨가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그림대장 논란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수 조영남 씨.
나오기 전에 조금 아까 형주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세시봉 콘서트를 끝으로 외부 활동을 중단한 조 씨는 현재 자택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요? 저는 모르고 그냥 내일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그죠. 변호인단이랑요? 예. 또한 빠른 시일 안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요 조만간 일괄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심리적 부담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버티고 있죠. 아이 고맙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송기창 씨 등 대리와가 3-4명에게 대작 수고비를 준 정황을 포착한 상황.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조 씨를 소환해 대작 그림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조영남 씨 본인의 입에서 최근 심경을 밝힌 셈인데요. 주말 동안 부산에서 세시봉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조영남 씨가 과연 여기에 참가할 것인가,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세시봉 콘서트에서 조영남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른들이 하트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너무 오래 하트 가지고 놀다가 쫄딱 망했어. 김병미 전 의원님, 어른들이 화투 가지고 놀지 말랬는데 화투 갖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 이제 유머러스하게 본인의 심경을 표현했고 앞서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나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오늘 변호인을 만나서 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검찰에서는 이번 주 내에 빠르면 조영남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런데 검찰이 또 다른 단서를 포착했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대작 화가 송 씨 외에도 또 다른 대작 화가들이 있는 것으로 단서를 하나 포착한 것 같습니다. 더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세시봉 콘서트에서 나온 조영남 씨의 발언들을 보니까 이제 좀 비로소 과거의 조영남 씨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처할 부분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윤영주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 올 때 서성 걸리지 말아라. 우물쭈물하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너답게 돌파해.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런 조언 속에서 이제 조영남 씨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대응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시인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값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고 치르고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말고도 대신 그려준 대작 화가들이 2-3명 더 있었다라는 건데 그중에 정성희 위원님 작품 사진을 받아 내가 100% 그림을 그렸다라고 입장을 밝힌 대작 화가도 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술성이 아니라 작품성이 아니라 이제 팔려고 하는 그림을 대량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서너 명의 대작 화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송 씨 말고도 다른 대작 화가들을 조사를 하면은 본인이 그려준 그림이 진짜인지 한 몇 %나 그렸는지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사기 혐의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송 씨 같은 경우도요. 좀 취재를 해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작 화가 역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 보도에도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특별하게 집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뉴욕에서 만난 이후로 뉴욕에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샀던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영남 씨가 뉴욕에서 만났을 때 특별히 일자리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니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뒤늦게 이렇게 저렇게 폭로하고 나서 조영남 씨가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도 많이 느끼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힌 조영남 씨.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조영남 씨를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검찰.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고등어는 죄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식 조리 중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뉴스를 보도하던 중에 환경부에서 밝힌 이 고등어만 구워도 기준치의 10수배를 초과한다라는 이 보도 때문에 고등어 경매 가격의 80%가 닷새 만에 80%로 급락을 했다. 임순 변호사님. 걱정했어. 정성희 위원은 이것 때문에 칼럼까지 썼는데 고등어는 죄가 그냥 없다. 환기 잘 시키면 됩니다. 예. 주범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 이제 미세먼지가 나쁨의 22배 가량이나 배출이 된다. 고등어 요리 시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환경부가 고등어 얘기를 딱 꺼냈더니요. 고등어 가격이 한 10kg의 한 상자에 5만 원대 했었는데요. 이제 2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80%나 급락했다고 하는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할 때는 미세먼지가 다 발생한다. 미세먼지에는 발생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이 사실은 고등어값 떨어질까봐 칼럼도 썼잖아요. 고등어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환경부가 이 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맞는데 경유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표 생선 중에 고등어가 싸니까 했는데 죄 없는 고등어를 갖다가 저렇게 안 사 먹는 일이 생기고 어민들의 타격을 받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어는 죄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먹거리 엑스파일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창문 잘 여시고 환기한 상태에서 고등어 구워두시면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많이들 사다 드십시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미세먼지가 문제는 문제인가 봅니다. 고등어 값도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사 먹는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환경부와 이 산업부 두 부처 간에 미세먼지를 두고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두고 먼지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지 잡으려다가 더 먼지 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어는 죄가 없다는 사실, 고등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고등어 먹어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